에어리어 51이 생기기도 전에 정부가 이미 지름 12m 정도 되는 원반 하나를 아무런 손상도 없고 그을린 흔적도 없이 탑승자 4명과 함께 그룹 레이크로 옮겨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부 고발자들이 하는 얘기는 완전 충격적이에요. 그 원반에 타고 있던 생존자 한 명, 우리한테는 그냥 제이 로드라는 이름만 알려진 그 외계인이 그냥 살아남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말을 했고 미국 과학자들과 같이 일까지 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하거든요. 1953년 킹맨 추락 사건과 에어리어 51의 탄생. 이 이야기는 1953년 5월 19일 네바다 주 유카 플랫에서 시작돼요. 새벽 5시 5분에 업샤노톨이라는 대규모 핵실험 시리즈 중 한 발이 터졌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불과 몇 초 만에 하늘에서 둥글고 접시 모양의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게 목격됐어요. 그 물체는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산속으로 사라졌죠. 이건 그냥 단순한 실험 장면이 아니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핵폭발로 뿜어져 나온 엄청난 에너지에 뭔가가 끌려온 걸지도 모르고요. 이틀 뒤 정부 관계자들이 조용히 과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특별한 임무였는데 애리조나 주 킹맨 근처에서 추락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킹맨은 핵실험 장소에서 남쪽으로 약 28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핵폭발과 추락 장소가 너무 가까운 데다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어져서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찝찝했죠. 엔지니어 40명이 버스를 타고 피닉스에서 킹맨까지 3시간 반 동안 달렸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했어요. 추락한 물체는 지름 약 12m 정도 되는 접시 모양의 우주선이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손상된 곳이 없었어요. 불에 탄 흔적도 없고 표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진 곳도 없었고 보통 추락할 때 생길 법한 거친 충격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우주선 안에는 4명의 존재가 발견됐고 우주선과 존재들 모두 그룹 레이크로 옮겨졌어요. 그룹 레이크는 지금 우리가 아는 네바다주 에어리어 511의 일부예요. 당시만 해도 에어리어 511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단계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딴 사막 한가운데라서 우주선과 존재들을 완벽하게 숨기기에 딱이었죠.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중심으로 거대한 시설 전체가 점점 커져갔어요. 제이로드, 지구 외 협력자. 네바다 사막의 산맥 한가운데 숨겨진 에어리어 51은 오랫동안 외계 기술과 관련된 소문으로 유명한 극비 군사기지예요. 몇몇 증언에 따르면 그곳 깊은 보안시설에서는 1953년 킹맨 UFO 추락 사고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외계인을 사람들은 제이로드, 제이라드라고 불렀대요. 이 이름은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드명 같은 거였고 정부는 이 존재를 연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다는 거죠. 제이로드는 몇 년 동안 에어리어 51에 머물렀던 외계인으로 묘사돼요. 그의 역할은 킹맨 추락 사고에서 회수된 기술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거였어요. 그는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존재들 중 하나였고 정부 사람들과 직접 협력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회수된 물질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인간 연구자와 고등지성을 가진 비인간 존재가 함께 협력해서 첨단 과학 지식을 끌어냈다는 뜻이죠. 전미 해군 조종사였고 나중에 미 공군 실험기 테스트를 담당했던 빌 유하우스 대위는 1960년대 중반에 에어리어 51에 배치됐어요. 그는 킹맨 추락과 연결된 우주선을 직접 살펴봤고 제이 로드와도 실제로 대면했다고 증언했어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의 군 경력과 서비스 기록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죠. 유하우스에 따르면 제이로드를 만나기 전에는 꽤 긴 적응 기간이 있었대요. 언어학자가 이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줬고 제이로드는 인간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소통했어요. 질문에 최대한 대답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로 엔지니어링이나 과학적인 정보만 알려줬다고 해요. 이건 제이로드가 인간 언어를 이해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따라하기, 미미크리, 의존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인 댄 버리시 박사는 미생물학자로 고용돼서 몇 년 동안 제이로드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했다고 해요. 버리시와 유하우스 둘 다 제이로드가 에어리어 51 지하에 있는 통제된 방에서 살았다고 말했는데, 이건 그가 생물학적 필요가 있거나 지구 미생물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세포 특성이 있어서 계속 관찰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곤충형 외형을 가진 제이로드는 자신이 인류의 먼 미래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쳐 인구 대부분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두 갈래로 진화한다고 주장했죠. 한 무리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둠과 자원 부족, 극한 환경 때문에 수천 세대에 걸쳐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 결국 곤충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놀라운 건 호피, 주니, 나바호, 네버호, 부족의 전통 신화와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전설에서는 지구 표면이 살기 힘들어지자 제3세계에서 제4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개미 사람들, 엔트피플이라는 존재들과 함께 지하로 피신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고대 이야기와 현대 증언이 겹쳐지는 부분을 보면 소름 돋죠. 제이로드가 사실은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 밑에서 생존하며 진화한 미래의 우리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이 연결고리가 무시하기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호피 전설과 개미 인간들. 에어리어 51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에 미국 서부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땅속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인 호피족은 인류 역사가 여러 시대,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믿고 있죠. 각 시대는 파괴로 끝나고 남은 것들에서 다음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그들이 제3세계라고 부르는 시대에는 전쟁, 불, 홍수, 혼란 때문에 인류가 거의 멸망할 뻔했어요. 호피 전통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신비로운 존재들인 개미 인간, 앤트맨의 도움을 받아 지하로 내려가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 개미 인간들은 검은 피부에 큰 머리, 큰 눈,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됐어요. 그들은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땅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지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때만 나왔다고 하죠. 에스포 지역에 살았다고 알려진 제이라드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제이로드의 곤충 같은 특징, 큰 눈, 창백한 피부, 그리고 지하 생활 환경까지 호피족이 말하는 개미 인간과 꼭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실제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신체 특징도 정말 딱 맞아떨어져요. 커다란 두개골은 높은 지능을, 큰 눈은 어두운 환경에 적응한 걸, 가느다란 팔다리는 좁은 지하 통로에 딱 맞는 걸, 햇빛을 안 보는 피부색은 지하 생활을 보여주니까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호피 이야기와 현대의 제이로드 묘사와 너무 잘 연결돼요. 어떤 사람들은 개미 인간이 과거에 찾아왔던 방문객이거나 먼 미래에서 온 존재일 거라고 믿기도 해요. 호피족이 다른 곳에서는 익힌 이야기를 끝까지 간직해온 걸지도 모르죠. 전설과 현대의 증언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모호해지잖아요. 시간이 꼭 일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 미래의 인간들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인류가 위험에 처한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났을 수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 이해가 없었으니까 자기 문화와 믿음으로 그렇게 생긴 존재들을 표현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미 인간은 다른 시대에서 온 인간들이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걸지도 모르죠. 호피족만 이런 이야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땅속에서 나타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여러 문화에 있어요. 수메르의 아누나키, 길쭉한 머리를 한 이집트 신들, 남아메리카의 하늘에서 온 방문객 이야기까지 모두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죠. 이런 전통들이 사실은 같은 존재들, 즉 다른 시대에서 온 존재들이 인류를 재앙에서 구해준 걸 가리킬지도 몰라요. 발리언트 토어, 펜타곤의 외계 대사? 미국 정부가 제이로드 같은 존재나 다른 비인간 방문자들과
1950년대부터 교류해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 UFO 연구자들은 외계인들이 비밀시설에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펜타곤 안에서 미국 대통령들과 만났다고 주장해요. 가장 자세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발리언트 투어로 알려진 방문자에 관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프랭크 스트레인저스라는 목사님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최고 기밀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이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1957년에 UFO가 워싱턴 DC에 가까운 버지니아에 착륙했어요.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사람처럼 생긴 남자가 나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대요. 그는 펜타곤으로 데려가졌고 곧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선됐어요. 대화 중에 그는 핵무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맥락이 중요해요. 1957년에 냉전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미국과 소련 모두 핵무기 비축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파괴될 위험이 아주 현실적이었죠.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이 시점이 개입이 예상되는 순간일 거예요. 제시된 아이디어는 발리언트 투어가 대사처럼 행동하면서 아이젠하워와 다른 관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절을 교환하는 것처럼 외계 대표가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프랭크 스트레인저스는 발리언트 투어가 펜타곤에 3년 동안 머물렀다고 주장했어요. 안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위 관리들, 군 지도자들, 그리고 의원들과 만났대요. 그의 임무는 인류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안내 역할이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비밀과 숨겨진 접촉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그런 만남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문이 닫힌 뒤에서 어떤 다른 논의나 합의가 있었을까요? 대중이 모르는 채로 얼마나 많은 교류, 기술 또는 경고가 오갔을까요? 이 결정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중의 미래 말이에요. 스컹크웍스, 켈리 존슨, 그리고 에어리어 51의 탄생이에요. 1943년 6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정부가 로키드 항공사에 빨리 차세대 제트 전투기를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압박했어요. 클라렌스 켈리 존슨이라는 엔지니어가 이끄는 팀은 불과 143일 만에 최초의 P-80 슈팅스타를 뽑아냈고 이걸로 미국은 제트기 시대를 열었어요. 존슨이 만든 이 비밀 개발 조직이 나중에 스컹크웍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존슨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스컹크웍스를 이끌었고 1975년까지 계속 관여했어요. 그가 설계한 U-2 첩보기는 고도 8만 피트, 그러니까 약 24km 상공을 날면서 첨단 사진 촬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덕분에 존슨은 항공 역사에서 정말 큰 인물이 되었고 군사 정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이토록 전문성과 명성이 높은 존슨이 1953년 12월 16일 캘리포니아 아고우라에서 아주 잘 기록된 UFO 목격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됐어요. 그의 보고서와 직접 그린 그림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UFO 조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블루북에 들어갔어요. 존슨과 동료 몇 명은 당시 알려진 어떤 항공기나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체를 봤다고 했어요. 존슨은 절대 초보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는 본 그 물체가 일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순간 가속하고 엄청난 속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대요. 이런 특징은 기존 공학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추진 방식처럼 보였어요. 당시에는 UFO 목격을 보고하면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도 존슨은 솔직하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놀라운 건 그 직후인 1955년에 그가 바로 에어리어 51이 될 장소를 직접 골랐다는 거예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외딴 계곡을 보고 여기가 딱이다 했대요. 주변에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고 마른 호수 바닥이 천연 활주로로 쓸 수 있고
일반 도로나 민간 항공로도 전혀 없어서 비밀 작전에 완벽했거든요. 공식 설명은 에어리어 51은 U-2 정찰기를 개발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U-2 프로그램은 겉으로 보여줄 명분이었고 그 뒤편 더 깊숙한 제한구역에서는 훨씬 앞선 연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죠. 평범한 항공기 시험 비행은 하늘에서 이상한 게 보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핑계가 되어 주었고 진짜 기밀 프로젝트, 아마도 인간이 만든 기술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은 지하 시설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다, 비밀 터널과 힙리칭. 2018년 3월 17일, 네바다주 레이첼에서 에어리어 51 경계 바로 근처에서 연구자 울프 맥케런과 광산 전문가 크리스티안 그로나우가 기지 아래에 터널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템피우테 광산과 네바다의 몇몇 다른 장소들이 에어리어 51의 대규모 지하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크리스티안 그로나우는 1992년부터 이 지역에서 광산 일을 해왔고 지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는 일반적인 광산 작업과 맞지 않는 흔적들을 직접 봤다고 해요. 그로나우 말로는 에어리어 51에서 눈에 보이는 지상시설들은 초기 수십 년 활동만 반영할 뿐이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작업이 위성이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깊은 지하로 옮겨갔다고 하네요. 가장 큰 의문은 파낸 흙과 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예요. 그로나우는 그 재료들을 근처 광산으로 옮겨서 힙리칭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말해요. 힙리칭은 광석을 엄청난 크기의 더미로 쌓아놓고 화학약품을 흘려보내서 바위를 녹이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아주 작은 부피로 줄일 수 있어서 굴착 폐기물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할 수 있대요. 만약 정부가 지하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 힙리칭을 쓴다면 주변 민간 광산들이 기꺼이 협조할 거예요. 그 광산들은 원래 금, 은, 납을 캐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재료를 받아주면 남아있는 기금속을 추출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광부들은 뭐가 들어왔는지 굳이 묻지 않고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요. 지하 공간은 기밀 작업에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감시나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험적인 추진 장치나 첨단 에너지 시스템, 특이한 소재를 다루는 연구를 할 때 통제된 지하 환경이 딱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에어리어 51이 계속 아래로 확장되면서 서로 연결된 거대한 지하기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냉전 시기 안전한 대피소 만들어야 해 라는 압박에서 시작된 게 이제는 연구, 보관, 민감한 군사활동을 위한 더 깊고 넓은 네트워크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요 기지들을 연결하는 숨겨진 고속 지하 운송 시스템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사이엔 마운틴에서 시작해서 뉴멕시코의 둘세, 로스앨러모스, 엘버커키, 로스웰 등을 거쳐 에어리어 51까지 연결된 초고속 지하 루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인원, 장비, 기밀 물자를 멀리 떨어진 장소들 사이에서 빠르고 은밀하게 옮길 수 있겠죠. 만약 이런 터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 장소에 걸친 대규모 기밀 작업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줄 거예요. 증거를 순식간에 옮기고 국가 비상사태나 지상 위협이 닥쳐도 작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문제는 그 기술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쓰이고 있느냐예요. 제닛 항공, S4, 그리고 바브라자르를 뒷받침하는 증언. 1967년 빌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대위 데이비드 프로아프는 SR-71 프로그램의 엘리트 조종사들 사이에 합류했어요. 이 비행기는 1시간 만에 미국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고 85,000피트 이상 상공을 날며 마하 3을 넘는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조종하려면 정말 뛰어난 실력과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이 필요했는데 프로아프는 그 부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SR-71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 가장 앞선 기체 중 하나예요. 미사일도 따돌리고 상업용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게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죠. 이런 경력을 가진 프로아프가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지로 배치된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에어리어 51에서 근무했는데 이미 그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프루아프와 동료들은 매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에어리어 51까지 제닛 항공이라는 비밀 정부 항공편으로 출퇴근했어요. 엔지니어 TD 반스에 따르면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창문이 완전히 검게 가려져 있고 대화도 금지돼 있어서 UFO를 연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카메라는 당연히 반입 금지였고 도착하면 보안 등급과 프로젝트 역할에 따라 사람들을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했대요. 철저한 구획화가 기본이었죠. 프루아프는 매일 아침 같은 제닛 737편을 타는 특별한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버스를 타고 훨씬 더 제한된 장소, 바로 S4라는 곳으로 이동했대요. 에어리어 51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S4가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분리가 일부러 만든 거였죠. 이미 비밀스러운 기지 안에 또 다른 비밀의 층을 만든 거예요. 프루아프 본인도 S4가 정확히 뭐라는 곳인지는 끝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바브라자르가 제닛 737을 타고 에어리어 51에 간 다음 S4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대요. 절차, 배치, 철저한 비밀 유지 방식까지 프루아프가 직접 경험한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브라자르가 에어리어 51이나 S4에 있었다는 걸 확인해준 확실한 목격자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죠. 하지만 프루아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옛 동료들이 나중에 우리 라자르 그 기지에서 분명히 봤어 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그는 라자르가 이렇게까지 공격받는 이유가 UFO 관련 연구를 공개하면 정부가 절대 숨기고 싶어하는 기술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바브라자르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외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걸 국민들에게 숨겨왔다는 뜻이 되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건 미국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오랫동안 대대적인 은폐 작전을 벌여왔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에요. 보이드 부시맨의 임종 직전 고백. 2014년 6월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로키드 마틴의 수석 과학자였던 보이드 부시맨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비디오로 고백을 남겼어요. 그는 수십 년 경력과 27개의 특허를 가진 인물이었죠. 부시맨은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면서 에어리어 51에서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예계 기술이라고 믿어지는 물질들을 건네받았다고 해요. 그는 직접 UFO 파편 조각들을 받고 그 부품들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 재료들에는 세슘, 게르마늄 팔라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물질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반중력 효과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부시맨은 또 예계인들이 정부 과학자들을 돕고 있다고도 했어요. 그 외계 존재들은 키가 약 110몇 센티미터 정도 되고 눈이 크고 얼굴 생김새가 우리와 좀 다르지만 손과 발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묘사했어요. 그 시설에는 최소 18명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말한 외형은 비밀기지에서 목격됐다는 다른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의 증언과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여러 증언이 일치하다 보니 정말 뭔가를 본 걸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공유된 이미지가 영향을 준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사기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시맨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긴 경력을 쌓은 말년이었고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판만 망가질 위험이 컸죠.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국적인 기술을 역설계하고 있다는 주장과 예계인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부시맨은 이걸 죽기 전 꼭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로 여겼고 최근 수십 년간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연구만으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인류 기술의 가속된 타임라인.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대 디지털 세상의 많은 부분이 정부가 숨기고 있는 회수된 예계 우주선과 기술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이들은 21세기 급격한 성장이 오직 인간만의 혁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아이디어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죠.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기술 발전은 아주 느렸고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이뤄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 안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빨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70년 동안 이룬 진보가 그전 5,000년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하잖아요. 이 갑작스러운 도약은 로스웰이나 킹맨 같은 UFO 추락 사건이 보고된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적 회로, 광섬유, 레이저, 스텔스 기술, 야간 투시경, 첨단 소재 같은 획기적인 기술들이 모두 이 사건들 이후에 등장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간의 창의력 덕분이라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비인간 기기를 역설계해서 나온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부 기술은 고의로 혹은 우연히 인류에게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군대가 추락한 우주선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계 존재들이 우리가 그걸 접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고등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질문이 생겨요. 만약 그들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거나 심지어 시간까지 넘나든다면 추락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류 진보를 이끌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이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회수된 기술을 연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초기 과학자들은 그 장비들이 작동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물리학, 전자공학, 재료과학 같은 인간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서야 비로소 그 기술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 이해도가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기술 수준에 거의 다 따라잡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에너지, 추진력, 그리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뒤바뀌는 큰 변화가 올지도 몰라요. 기밀 해제와 TD 반스와의 인터뷰. 2013년 8월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에서 CIA가 수십 년간 존재 자체를 부정해오던 에어리어 51의 실체를 인정하는 문서를 마침내 기밀 해제했어요. 이 자료가 공개된 건 무려 10살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정보공개법 요청 덕분이었죠. 이번 인정은 대중과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사실을 확인해준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최소한만 공개했을 뿐이에요. 1955년부터 에어리어 51은 U-2 정찰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 같은 초고도 기밀 군사 프로젝트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기지에서 예계 기술 증거까지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죠. 정부는 추락한 UFO나 회수된 외계 우주선에 대한 소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엄청난 비밀이 남아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상한 공중 현상을 목격했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가속하거나 엄청난 속도로 급회전하고 소리 없이 떠 있는데 추진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었다고 하죠. 이런 특징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항공기나 자연 현상과도 맞지 않아서 역설계된 외계 우주선을 시험 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론에 불을 붙였어요. 연구자 조르지오 초우칼로스는 직접 답을 찾기 위해 에어리어 51에서 일했던 전직 엔지니어 TD 반스를 만났어요. 반스는 거의 50년 가까이 자기 가족에게도 자신의 일을 비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냉전 시기 레이더 시스템 전문가였고 기지 내에서 얼마나 철저한 구획화,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가 이루어졌는지 늘 강조하죠. 반스는 군이 대중이 알기 훨씬 이전부터 첨단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이미 개발된 키네틱 폭격 시스템을 언급했는데 이는 지구 궤도에서 텅스텐 막대를 엄청난 속도로 떨어뜨리는 무기였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공개된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반스는 또 에어리어 51에서 날개가 없고 기존 제트기나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비행체들을 직접 봤다고 해요. 워프 드라이브, 반중력 시스템, 반물질 추진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그 분야들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에어리어 51의 역할은 그냥 전통적인 항공기 테스트를 훨씬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수십 년간 철저한 비밀 속에서 추진 기술과 물리학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연구해왔다는 거죠. 깊은 비밀과 오랜 기밀 개발이 뒷받침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